흔히 우린 어릴 적 뉴턴의 머리 위에 떨어진 사과와 관련된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단순하게 사과를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을 발견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은데요. 뉴턴이 대변하는 과학혁명의 진정한 의미는 따로 있죠. 뉴턴은 사과를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과 하늘에 떠있는 달을 붙잡는 지구의 중력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큰 도약이었죠. 이전까지 인류에겐 두 가지의 물리학이 있었습니다. 지상계를 위한 그리고 천상계를 위한 물리학이 따로 있었죠. 지상과 천상은 구성 물질부터 작동 원리까지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그 두 개로 구분되어 있던 세계가 사실 하나의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더 이상 지상과 천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권의 물리학 교과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통일된 물리학만으로 땅과 우주,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전까지 구분했던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땅과 하늘이 모두 동일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바로 뉴턴의 과학혁명이 갖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더 과감해졌습니다. 지구에서 경험하고 터득한 이 중력이라는 물리 법칙이 고스란히 수천만 수억억 년 거리에 떨어진 우주 끝까지 적용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중력은 너무나 공평했죠. 지구, 나무 위에 걸려있는 사과, 그리고 5,7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머나먼 은하계까지 중력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최근 허블 망원경 관측을 통해 밝혀진 놀라운 관역 은하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이건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포착한 은하 레다 1313424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단순히 두세 개의 나선팔이 휘감긴 수준이 아닙니다. 안쪽에서 바깥까지 둥근 골이 여러 개가 동심원을 그립니다. 정말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주 관역처럼 보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를 관역은하, 불사의 갤럭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은하는 일찍이 다른 망원경 관측을 통해 포착된 적은 있었지만 이토록 독특한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맨 처음 은하의 모습이 확인되는 데이터는 2.5m 크기의 망원경으로 하늘 전역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슬로안 스카이 서베이입니다. 이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사진 속에서 관역 은하는 그저 흐릿하게 보이는 골이 겨우 2개 정도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정도 모습만으론 이 은하가 이토록 놀라운 모습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은하 가장자리에 크고 작은 골이 하나, 둘 정도가 있는 모습은 그리 드물진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고리 은하들은 중심에 뚜렷한 막대 구조를 두르고 있습니다. 막대는 은하 중심부 별들의 궤도가 길게 찌그러진 공명을 이루며 겹쳐 있습니다. 이런 은하의 막대는 외곽 가스 물질을 은하 중심부로 끌어모으죠. 그러면서 막대 구조 가장자리에서 높은 밀도로 가스가 압축되고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그러는 사이 막대도 은하 자체와 함께 회전하고 막대 가장자리를 따라서 새롭게 태어난 별들이 둥글게 분포하게 되죠. 이처럼 막대 구조는 고리 형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안팎의 고리 2개 정도를 품는 평범한 은하만 설명할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슬로안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은하 이미지를 관측하는 레거시 서베이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이 서베이는 칠레 세로 톨룰로 천문대에 위치한 지름 4m 블랑코 망원경으로 우주의 빛을 담는데요. 덕분에 더 희미한 고리까지 포착할 수 있었죠. 관역 은하를 에워싸고 있는 고리를 무려 4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죠. 관측 이미지의 명암 컨트라스트를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려서 세밀한 분석을 해보니 은하를 둘러싼 고리가 무려 7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이전까지 그 어떤 고리 은하에서도 본 적 없는 압도적인 개수였죠. 이때부터 관역 은하는 더 이상 평범한 은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은하의 비밀을 더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역 은하를 다시 정조준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의 대기권의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훨씬 선명하게 또 더 어두운 고리까지 포착할 수 있죠. 놀랍게도 허블이 찍은 사진을 보면 고리가 적어도 8개까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토록 화려하고 복잡한 고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어릴 적 뉴턴의 머리 위에 사과가 떨어졌듯이 이 은하를 향해 약 10억 년 전 무언가 강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은하는 지금처럼 복잡한 고리를 품고 있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은하였죠.
그런데 10억 년 전 또 다른 작은 은하 하나가 은하 중심을 거의 관통하다시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은하 두 개가 서로 정면 충돌, 헤드온 콜리전을 한 것이죠. 이건 마치 연못에 사과를 던졌을 때 사방으로 둥글게 파문이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발견의 더 놀라운 점은 은하 두 개의 정면 충돌을 통해 관역 은하를 설명하는 이 시나리오가 단순히 상상에 기반한 가설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수학적이고 정교한 물리학적 계산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죠. 이미 앞서 천문학자들은 커다란 은하를 향해 또 다른 작은 은하가 정면 충돌을 하고 관통했을 때 사방으로 충격파가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수학적 모델을 계산했습니다. 다시 잔잔했던 호수에 사과를 던졌을 때 퍼지는 파문을 떠올려 볼까요? 맨 처음에 형성되는 첫 번째 충격파가 가장 먼저 사방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 뒤이어서 안쪽에서 좀 더 작은 두 번째 파문이 발생하죠. 그러는 사이 이미 앞서 퍼졌던 첫 번째 파문은 더 넓은 반경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파문은 점차 희미해집니다. 또 그 사이 더 안쪽에선 세 번째 작은 파문이 일어나죠.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에 퍼진 첫 번째 고리부터 안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작은 고리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은하 고리 버전의 마트루시카처럼 보이죠. 천문학자들은 밖에 있는 고리와 바로 안쪽에 있는 고리, 이 둘 사이의 반지름에는 아주 일관된 수학적 비율이 있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아주 간단한데요. i번째로 만들어진 고리의 반지름을 ri, 그 다음 i 플러스 1번째로 만들어진 고리의 반지름을 i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의 비율은 2i-1분의 2i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가장 바깥 첫 번째 고리, 즉 i가 1일 때의 고리의 크기가 뒤에 만들어진 두 번째 고리에 비해서 몇 배 더 커야 할지를 계산해 보면 i는 1을 대입했을 때 3배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고리가 뒤에 만들어진 세 번째 고리에 비해서 몇 배 더 커야 하는지를 계산해 보면 이번엔 i에 2를 대입해서 1.67배 더 커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고리는 네 번째 고리에 비해서 1.4배 더 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i를 1부터 쭉 늘려가면서 연이어 만들어진 그 안쪽의 고리가 몇 배씩 작아져야 할지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이번 허블로 촬영한 관역 은하의 사진 속 고리가 정확하게 이 비율 관계를 따르고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허블의 사진 속 관역 은하의 가장 바깥 고리가 정말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첫 번째 고리일 거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고리보다 더 오래전, 더 넓은 반경까지 퍼진 더 큰 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사진에 담긴 가장 외곽의 고리가 첫 번째 고리일지, 두 번째 고리일지, 세 번째 고리일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다음 연이어서 이어지는 더 작은 고리까지 크기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외곽의 고리가 몇 번째 고리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수학적으로 예측되는 비율과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허블로 찍은 사진에 담긴 관역 은하의 가장 외곽 고리가 세 번째 고리라고 봤을 때 실제 관측된 더 작은 고리까지의 크기 비율이 가장 완벽하게 수학적인 예측을 따라갑니다. 더 바깥에, 다시 말해서 사진에 담기진 않았지만 더 바깥에 더 거대한 고리가 이미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번 허블 관측 사진에 담긴 8개 고리가 전부가 아닌 겁니다. 더 바깥, 더 외곽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9번째, 10번째 고리가 있다는 거죠. 허블이 촬영한 사진 속 관역 은하의 가장 바깥 고리가 세 번째 순서로 만들어진 고리라면 그 바로 바깥에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순서 고리는 이 세 번째 고리에 비해서 1.67배 더 넓은 반경으로 퍼져 있어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정말 외곽에 더 넓게 퍼진 고리가 숨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추가 관측을 진행했는데요. 하와이 캑 망원경 관측,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서베이 관측으로 관역 은하를 한 번 더 겨냥했죠. 참고로 드래곤플라이 서베이는 이름에 걸맞게 망원경 렌즈 48개가 모여서 정말 잠자리 눈처럼 우주를 바라봅니다. 덕분에 아주 희미하고 어둡게 퍼져 있는 가스 구름의 흔적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놀랍게도 천문학자들은 드래곤플라이 서베이를 통해서 딱 예상했던 바로 그 위치에 더 넓게 퍼져 있던 두 번째 고리까지 확인했습니다. 허블 사진에 담겨있던 총 8개의 고리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을 거라 기대했던 9번째 고리가 실제로 존재했죠. 훨씬 오래전 은하 바깥으로 둥글게 퍼지면서 이 고리는 빠르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배경은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하지만 한꺼번에 48개의 렌즈로 은하를 겨냥하는 이 드래곤플라이 서베이 덕분에 빽빽한 배경 별들을 뒤에 둔 채 희미하게 숨어있던 두 번째 가스 꼬리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보다 더 넓게 퍼져 있는 진정한 첫 번째 고리, 더 멀리 퍼진 또 다른 고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관역 은하를 처음으로 탄생시켰던 은하와 은하 사이의 정면 충돌 순간, 그때 처음으로 퍼져나갔던 첫 번째 충격파의 흔적 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래전 이 관역 은하의 정중앙을 뚫고 날아간 범인이 누구일지도 찾았는데요. 허블에 찍힌 사진 속 왼쪽 가운데서 푸르게 빛나고 있는 이 흐릿한 은하가 범인일 거라 추정합니다.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이 푸른 은하는 관역 은하와 거의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죠. 현재 두 은하 사이의 거리와 속도를 감안하면 이 파란 은하는 약 10억 년 전에 관역 은하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독특한 동심원의 파문을 일으켰죠. 이런 격렬한 정면 충돌을 당한 끝에 관역 은하는 넓게 퍼지면서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은하에 비해서 2배나 더 넓은 25만 광년 너비로 퍼지고 있고, 은하 표면의 밝기도 확연하게 어두워지고 있죠. 실제로 우주에는 별들이 너무 넓은 영역에 퍼지고 너무 낮은 밀도로 퍼져 있어서 이게 은하인지 배경 우주인지 구분조차 힘들 정도로 어둡게 보이는 흐릿한 은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Low Surface Brightness Galaxy라고 부르죠. 천문학자들은 이번 관역 은하에서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입증된 은하 간 정면 충돌의 여파가 바로 이런 표면 밝기가 매우 어두운 은하를 만드는 열쇠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오래전 뉴턴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위대한 교훈, 우주에서 물리법칙은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주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해결하게 된 거죠. 사과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바로 명사수 빌헬름 테레 이야기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아들의 머리 위에 얹어놓았던 사과를 화살로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어쩌면 뉴턴은 400년 넘게 놀라운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 최고의 명사수라고 할 수 있겠죠. 400년 전 뉴턴이 쏘아 올렸던 사과라는 작은 화살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달에 도달했고, 이젠 5,700만 광년 거리에 떨어진 거대한 은하 한가운데를 명중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자들의 발견과 연구는 단순히 말 몇 마디, 정성적인 분석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수학적인 계산과 정량적인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천문학이 당당하게 과학으로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천문학은 참 오묘합니다. 지구 코앞에 갇혀있는 인류는 당장 가볼 수도 없는 머나먼 별과 행성, 그리고 심지어 빅뱅 직후 우주 끝자락까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렇게 인류는 가볼 수는 없지만 또 간 적도 없지만 이 우주가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우주의 지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저는 천문학의 역사를 거리제기의 역사로 정의해보고 싶은데요. 코앞에 놓여있는 달부터 태양계 끝자락, 이웃한 별들, 그리고 우리 은하 넘어 아주 머나먼 초기 우주의 원시 은하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천문학자들은 이 거리 단 하나를 정교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거리제기의 관점으로 바라본 천문학의 역사를 한 권으로 요약한 저 우주먼지의 신간을 소개합니다. 만져볼 수도 가볼 수도 없는 우주를 최대한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고 결국 알아내고 있는 이 천문학자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담은 갈 수 없지만 알 수 있는을 통해서 거리제기의 관점으로 바라본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천문학의 역사를 함께 여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 우주먼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천문학자들의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갈 수 없지만 알 수 있는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